샤넬 브랜드나 코코 샤넬이라는 패션 디자이너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패션 문외한이지만 샤넬의 블랙 드레스나 샤넬 넘버 5 향수는 안답니다. 코코 샤넬이 디자이너로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는 1910년부터 약 30년 동안인데요. 그런데 샤넬은 어떻게 자신의 명성을 10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샤넬이란 회사가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를 하나 들지요. 코코 샤넬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그녀의 최대 라이벌이던 엘자 스키아파렐리라고 하는 여성 패션 디자이너가 있었는데요. 패션 디자인 전문가에 따르면 엘자는 세계 패션 역사에서 샤넬 이상의 업적을 낸 디자이너라고 하더군요. 샤넬은 엘자를 라이벌로 인정했는지 한 번도 자신이 직접 그녀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옷 만드는 이태리 예술가로 불렀다고 하더군요. 원래 샤넬은 누구를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독설가로 유명하답니다. 하지만 엘자의 패션하우스가 1950년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지금은 패션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도 엘자라는 패션 디자이너를 기억하지 못하게 됐죠. 사실 샤넬도 엘자의 운명과 비슷했죠. 샤넬 하우스는 한때 종업원이 4,000명 정도 되는 중견 패션 회사로 성장했지만 1939년 경영난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되는데요. 뛰어난 디자이너가 사업도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코코 샤넬 역시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이죠. 하지만 코코 샤넬에게는 반전이 있는데요. 1924년 코코 샤넬은 자신의 사업 중에서 향수만 따로 떼어내서 피에르 베르트하이머라고 하는 사업가와 동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동업 문제를 주로 다룰 겁니다. 사실 코코 샤넬은 이 동업자를 평생 증오하고 멸시했죠. 반면에 베르트하이머는 샤넬이 죽을 때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 샤넬은 베르트하이머 집안이 100%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사업가와 예술가의 흥미진진한 콜라보 샤넬 브랜드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코코 샤넬을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녀는 시대의 질서와 관습을 파괴한 위대한 혁신가였답니다. 가난한 고아 출신 여성이 혼자 힘으로 유럽 사교계를 주름잡는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샤넬은 1883년 프랑스의 엄청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주로 수녀들이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보육원이 여자아이들에게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바느질을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샤넬은 패션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 것이죠. 샤넬은 1910년 그녀의 나이 26살에 파리의 샤넬 모드라고 하는 여성 모자 전문점을 오픈하면서 패션 디자이너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이 카펠이라는 영국 귀족이 금전적 후원을 해주었죠. 솔직히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코 샤넬은 남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마성의 매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평생 엄청 많은 남자들과 연애를 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남자는 보이 카펠 딱 한 사람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샤넬과 사귀었던 다른 남자들은 뭐가 됩니까? 이용당한 건가요? 여하튼 신분 차이 때문에 카펠과 결혼을 하지는 못했지만 카펠이 결혼한 후에도 샤넬은 그의 정부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0년쯤 뒤에 카펠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요. 샤넬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2011년 샤넬에서 출시한 보이 핸드백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브랜드의 보이가 바로 보이 카펠의 보이라고 하더군요. 장사꾼들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참고로 샤넬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수십 명의 남자와 교제를 했는데요. 그런데 보이 카펠을 포함해서 샤넬과 사귄 남자들은 모두 급사하거나 파산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연유로 샤넬은 불행을 몰고 오는
사자자리 여성의 순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렸다고 하더군요. 샤넬 모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지요. 샤넬은 자신의 모자를 출시하자마자 대성공을 하는데요. 그녀는 여자들을 불편한 복장으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었죠. 이 철학을 모자에서부터 반영한 것인데요. 이 시절에 여성들이 착용하던 모자는 엄청 커서 실용적이지 않았죠. 심플한 디자인의 샤넬 모자는 불티나게 팔려나갔답니다. 모자가 성공하자마자 샤넬은 바로 여성 의복으로 진출했는데요. 코르셋을 없애서 여성을 해방시킨 샤넬 여성복은 여성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1년 조향사 어네스트 보에게 의뢰해서 샤넬 넘버 5라는 향수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샤넬은 이들 향수를 자신의 부티크에서 의복을 구매하는 엘리트 고객에게만 독점적으로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향수를 자신의 의복 판매를 촉진하는 일종의 부수적인 선물로 생각한 것이죠. 이 시절은 아직 향수가 대중화되기 전이었답니다. 그런데 샤넬의 지인 중에 파리의 유명 백화점인 갤러리 라파이에트 설립자 테오필 바데르가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백화점에서 샤넬 넘버 5를 판매하고 싶어 했죠. 의복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한 향수는 대중화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양장점에서 향수 몇 병을 만들어 파는 것과 백화점에서 향수를 대량으로 파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게임이었죠. 대량으로 향수를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는 전문 사업가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친구인 피에르 베르트하이머가 적기억이었죠. 샤넬과 베르트하이머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성사된 것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피에르 베르트하이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는 1888년 프랑스의 유복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다양한 사업을 벌였지만 샤넬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이 부르조아라고 하는 화장품 및 향수 회사랍니다. 부르조아는 원래 영국 배우들의 무대용 화장품을 만들던 중소기업이었는데요. 베르트하이머는 이것을 인수해서 1920년대 프랑스에서 가장 큰 화장품 및 향수 회사로 성장시킨 탁월한 사업가랍니다. 부르조아는 이미 이 시절에 유럽 대륙은 물론 미국에도 지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1924년 샤넬, 베르트하이머, 바데르 이 세 사람은 향수 및 뷰티 라인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파르퐁 샤넬을 설립하는 역사적인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베르트하이머가 모든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죠. 그리고 향후 회사 수익금의 배분은 베르트하이머가 70%, 바데르가 20%, 그리고 샤넬이 10%를 가져가기로 했죠. 자신의 이름을 회사와 브랜드에 쓰도록 하고 샤넬은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죠. 샤넬이 추가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었죠. 자신의 이름이 붙은 향수가 전 세계에 팔리면 샤넬 부티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베르트하이머가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샤넬은 그와의 사업 제휴가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샤넬 향수는 출시와 함께 데이트를 치게 되는데요. 베르트하이머의 풍부한 자본과 사업 경험이 주요한 역할을 했죠. 하지만 샤넬 향수의 매출이 점점 커지면서 자신에게 전체 이익의 10%만 분배된다는 계약에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답니다. 이후 샤넬은 수십 년에 걸쳐서 파르퐁 샤넬을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요. 심지어 이 사안을 법원으로 갖고 갔지만 샤넬은 소송에서 졌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이 시절 독일 나치는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과 사업체를 몰수했죠. 샤넬은 독일 나치의 스파이 짓도 했고 독일군 장교와 사귀기도 했죠. 샤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베르트하이머는 유대인이고 자신은 아리아계이니 자신에게 파르퐁 샤넬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독일군에게 청원을 했죠. 그런데 베르트하이머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는 프랑스를 떠나서 뉴욕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사전에 파르퐁 샤넬을 합법적으로 한 사업가에게 이전을 했답니다.
그 사업가는 파르풍 샤넬을 인수하는 대신에 자신의 비행기 프로펠러 회사 지분의 50%를 베르트 하이머에게 이전을 했죠. 전쟁이 끝나면서 그 사업가는 파르풍 샤넬을 베르트 하이머에게 다시 돌려주고 프로펠러 회사의 주식을 다시 돌려받았죠.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코코 샤넬은 그 사업가의 소유권이 가짜라고 우겼는데요. 하지만 독일군은 당시 독일에게 군수 물자를 공급하던 그 사업가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코코 샤넬의 요구를 거부했답니다. 이런 것을 다 예견하고 준비한 베르트 하이머가 참 대단한 사업가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샤넬은 나치에 협력한 혐의로 체포가 되는데요. 사실 샤넬의 죄질은 당시 프랑스 사회 분위기로 보면 사형까지도 가능했죠. 이 시절에 10,000명이 넘는 프랑스인들이 재판도 받기 전에 즉결 처형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코코 샤넬은 증거 불충분으로 형무소도 가지 않고 풀려나는데요.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을 비롯한 그녀의 막강한 인맥의 덕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녀가 법정에서 나치 장교를 애인으로 둔 사실 딱 하나만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법정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답니다. 당시에 내 나이가 60세였는데 젊은 남자가 잠자리를 갖자고 제안을 하는데 일단 여권부터 먼저 보여달라고 할 여자가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더군요. 참 대단한 여성이죠. 하지만 샤넬은 자신을 향한 프랑스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스위스로 망명을 해서 칩거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베르트 하이머는 파리에 귀환을 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샤넬은 과거 원한이 되살아나게 된답니다. 복수를 위해서 샤넬은 스위스에서 자신의 향수 회사를 설립하고 샤넬 넘버 5를 판매하기 시작한답니다. 베르트 하이머는 소송을 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당시 샤넬은 나치 협력자로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샤넬을 파멸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뼛속까지 장사꾼이었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샤넬의 나치 협력을 비난하는 것은 장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샤넬과는 달리 그는 공존의 길을 택한답니다. 1954년 베르트 하이머는 예전 계약을 다시 협상하면서 샤넬을 설득하게 되는데요. 샤넬의 스위스 향수 사업을 접는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샤넬에게 즉시 지급한답니다. 그 결과 샤넬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샤넬이 이 순간 원한을 푼 것은 아니고요. 샤넬은 죽을 때까지 베르트 하이머에게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답니다. 영상을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를 만들려면 창의적인 디자이너와 냉철한 사업가, 이 둘이 모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샤넬 브랜드가 100년 이상 세계적인 브랜드로 남아있는 이유는 혁신적인 예술가 코코 샤넬과 천재적인 장사꾼 피에르 베르트 하이머, 이 두 사람이 모두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베르트 하이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코코 샤넬의 응석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다 받아준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연예기획사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베르트 하이머와 같은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